김정은이 왜 3명의 자녀 중에 김주애를 택했을까? 그런 것 보면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요. 뉴욕타임스라든가 세계 유력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 사이에는 3명의 아이가 있다. 그 중에 적어도 1명은 아들이다. 최근에 한미정보당국이 새롭게 판단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아들은 없다. 왜 아들이란 얘기가 나왔냐? 김여정은 진짜 아예 밀려난 거예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B급으로 밀려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그때 신비주의 아세요? 육성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었죠. 지금 어때요? 벽 떨어지는 거친 언사들. 그 말들 막 나오잖아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거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정도 되면 자기만의 세력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후계자는 누구가 될 것인가? 네. 북한에서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신복, 지금 김정은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설주일까요? 김주애죠. 김주애예요? 김주애죠. 김주애의 자세를 보세요. 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서 있나. 공손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눈길을 주고 네.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년에 25, 26된 정은이를 데리고 다닐 때 그때의 천진난만했던 김정은의 표정이에요. 김정은이 그때 보면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절대 나서지 않고 뒤에서 두 손 모으고 정말 공손하게 혹시 우리 아빠 마음이 변해서 나 후계자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던 그 표정이 지금 김주애한테 나와요. 그리고 그게 후계자론에서 얘기하면 이제 수령을 모시는 후계자의 자세예요. 그 자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충실성. 그런 부분이 가장 잘 구현된 게 김주애라고 볼 수 있죠. 어린애가 뭘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주애의 가끔 비치는 눈빛을 보세요. 네. 김정은이 왜 3명의 자녀 중에 김주애를 택했을까? 그런 것 보면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김주애가 달랐다.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인 정철이가 있어요. 근데 왜 장손인 정철이한테 주지 않고 정은이한테 줬을까요? 그거는 김정일이 자기가 권력을 오랫동안 아버지한테 넘겨받아서 권력의 속성을 안 거예요. 그러면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제일 자식들 중에 잘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회장님이 누가 이 가업을 말아먹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을 픽한 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을 밀어내고 또 특히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밀어내고 막내 아들인데 권력을 최후에 거머쥐었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주애를 픽했다는 게 그냥 대충 보고 얘한테 줄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주애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가. 그때부터 김정은이 그걸 느꼈을까요? 아기를 키워본 부모들 네. 입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대학을 가고 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네. 부모가 처음에 이렇게 봤던 그거대로 대개는 가거든요. 저는 뭐 최고 권력을 또 맛보고 운용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그 선구안 이런 건 있을 거라고 봐요. 김주애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과 왕처럼 군림하는 김정은에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터치하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노출을 하는 게 진짜 후계자가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김주애를 사실상의 후계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100% 맞아요 이러면 아닐 가능성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정보당국이 단지 북한이 발표하는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미정보당국이 후계자는 김주애일 것 같고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국회 정보위에 그렇게 보고한다는 건 그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다른 쪽으로 흘러나오는 첩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의 근거가 있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취재해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원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판단이 뭐가 있구나 그렇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김여정이 약간 실세다. 북한의 2인자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김여정은 진짜 아예 밀려난 거예요? 밀려났죠. 완전 완전히. 밀려났어요? 김주애가 네.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김여정의 모습 기억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옆에 오빠 옆에서 탁 나와가지고 나 오빠 동생이야. 그 또 눈빛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짝 평창 턱 들고.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앵글 있잖아요. 각 그쵸. 고개 이렇게 맞아요. 들고 나 북한에서 온 공주님이야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신비주의 아세요? 육성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한 번도 못 들었죠. 중계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거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는데 안 한 거는 북한이 그렇게 요청했고 그때 그 말도 안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여정의 그 억센 평양 사투리 있는 그 투박한 말투 이런 걸 북한은 공개하기 싫었던 게 하나 있었고 김여정 말하는 거 보면은 깨잖아요, 좀. 그런 신비주의를 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어때요? 공개적으로 막 나오고 담화 통해서 정말 막 격떨어지는 거친 언사들. 그 말들 막 나오잖아요. 네. 욕지거리 비슷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조카인 김주애와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B급으로 밀려났다. 만약에 김여정이 예전과 같은 지위에 그대로 있고 정말 그냥 백두공준 뭐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했었잖아요. 그 정도 급에 있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걸 유지하게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이 계속 후원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빠의 입 역할만 하잖아요. 네. 지난번 6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김여정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빠 옆에서 뭐 이렇게 보자 하고 이러는 거 없었잖아요. 이거는 오빠가 너 야 그래 차관급인 부부장 너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부장급으로 그냥 직책 하나 올려줄게. 줄게 했지만 네. 권력 코어 그룹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죠. 과거 부부장일 때는 그 자리에 섰었어요. 푸틴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서서 평양 왔을 때도 푸틴하고 악수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가 좀 더 길게 소개를 해요. 내 여동생이에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밀렸다는 건 뭐겠어요? 김여정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 여정아 내 딸인 주애가 이제 중심에 서는 거고 너는 이제 저쪽으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붉은 카페트가 깔리잖아요. 행사나 이런 걸 위해서. 네. 김여정은 이제 그 레드 카펫 밟질 못해요. 항상 저 아래. 지난 겨울에도 지방에서 행사를 하는데 눈이 막 쌓여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가운데 김주애하고 김정은 뭐 고위 간부들은 그 레드 카펫 밟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 눈밭에다가 여기 귀퉁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북한 영상이라든가 네. 사진들 분석해 보면 김여정의 동선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절대 카메라 앵글의 중심에 나오지 않게 자기가 알아요. 앵글 반대쪽으로 가 있거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과거에는 자기가 항상 오빠 옆에 있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오빠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핵심 측근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과시를 해요. 근데 김주애가 나온 다음부터는 네. 그 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저기 다가가면 안 돼.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죠. 와, 근데 김정철이나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랑 정말 멀리 있었잖아요. 몸을 사리면서. 혹시 내가 이러다 죽임당하는 거 아닐까? 그럼요. 되게 걱정하면서. 그런데도 결국 말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여정은 지금 이렇게 몸을 사리더라도 나는 어차피 제거될 거야 라는 불안감에 혹시 자신들의 힘을 모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김정남은 이복형이고 한때 권력 1순위로 김정은과 후계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관계였으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김정남을 독살하는 방식으로 제거한 거다 이럴 수 있는데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북한과 같은 저런 강력한 세습 권력, 왕조 권력 비슷한 데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과 같이 어릴 때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유학했던 형 정철 그리고 여동생인 여정 둘이 부모도 없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형 정철은 정은이한테 권력을 뺏겼잖아요. 정철이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냥 에릭 크랩튼 공연이나 보러 다니고 뭐 전자기타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에 빠져 있는 거 저는 그거 의도적이라고 봐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서양 음악 즐기면서 건드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심지어 지난번에 공개된 거 보면 김정철이 김정은한테 충성 편지를 썼다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나 깨갱하고 있을게 절대 이런 신경 쓰지 마. 의미잖아요. 네. 자기 신변이나 안위에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 냉혹해요. 그리고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공개된 그 고용희하고 김정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비공개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제일 충격적인 거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날인데 28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남 일녀를 낳고 그들을 지금의
권력자로 만든 그 생모인 고용이가 김정일 남편한테 충성맹세를 하는 게 있잖아요. 편지를 읽잖아요. 달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네. 나는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충성을 뭐 맹세한다는 식으로. 그게 부부간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부관계 자체도 수령과 전사예요. 부부관계도 설사 그럴지인데 김여정은 김주애한테 자기 조카 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네. 지금 아직 우리가 정확한 그 관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프로토콜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일 텐데 74년 2월에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내정이 돼요. 그리고 6년 뒤에 80년 6차 당대회에서 이제 후계자로 공식화되거든요. 김주애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미성년이니까 네. 노동당 입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뭐 18세, 19세 이때 될 때쯤 어떤 직책을 주고 내부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김여정이 조카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수령 후계자로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대해야 된다는 게 나타날 건데요. 이것도 되게 저는 잔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여정이 그냥 지금처럼 거기에 만족하면서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김정은이 김주애한테 후계 수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권력은 어떻게 앞으로 너가 운용해 가고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친인척이나 잠재적인 너의 권력에 대한 위협 세력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김정은도 그걸 봤을 거라고 네. 봐요. 아버지한테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한테 후계 수업을 시킬 때 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너가 어리기 때문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후견인으로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런데 너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만약에 장성택이 거들먹거리고 너의 권력을 오버라이드 하려 그런다? 그러면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처형하거나 그 일족들을 다 쳐내지 않으면 너의 권력, 북한 논리대로 하면 혁명을 다 망쳐먹을 수 있다. 김정은은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짝다리 짚고 뭐 건성건성하고 이러는 부분들, 그거는 정말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서만 내밀하게 얘기된 부분일 거예요. 저는 김주애가 이제 점차 수업을 받아가면서 후계 문제가 가시화되면 김정은이 반드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가 만약에 권력을 잡고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고모인 김여정이나 아니면 김여정 남편이 있잖아요. 뭐 말은 총정국취국에 있는 뭐 실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도 욕망 이글이글 아니겠어요, 야만이? 김여정이랑 네.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장성택격이잖아요. 저는 김여정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남편도 어쩌면 장성택, 김경희가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여정이 이제 자기 애들 데리고 가는 모습이 한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김주애 부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저게 뭐지? 여정이 저게 뭔 사인이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걔들 나이가 되게 보면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고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요 아이들인데 공교롭게도 김주애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큰애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네. 안 나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한창 김주애를 띄우려고 공들이고 있는데 신년 축하 행사라든가 이런 주목받는데 데리고 나왔고 북한 TV에서 만든 영상물 정교하게 편집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게 상당히 포커스에 맞춰져서 나오잖아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막 그렇게 읽었어요. 나도 우리 애들이 있어. 오빠가 만약에 유고 상태에 빠지고 김주애 쟤 뭐 좀 못마땅한데 확실한 후계 권력을 거머쥐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김여정 입장에서 나도 백두혈통이야.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야. 나 우리 오빠 지금 보자 15년째 하면서 나도 알 거 다 알아. 북한에서 지금 나보다 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없을걸? 아니 걔보다 내 딸이 더 똑똑한 거 같고 더 자질이 있는 거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로 향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리에 대한 불안함, 언젠가 이게 내가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 애가 더 잘났는데 네. 더 백두혈통은 우리 가족일 수 있는데 여자라고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주애가 휴계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거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오빠 뭐 하는 거 보니까 경제 문제 못 풀고 있고 대외적인 문제 꼬여가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부분들 김여정이 왜 모르겠어요. 다 보고 있지. 그리고 김여정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자기만의 세력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한때 김여정이 집권 초에 잘 나갈 때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그게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돌았다는 건 뭐겠어요. 내 승진 인사, 내 보직 인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이권,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평양에 지금 택시 많이 늘어났다는데 택시 사업권, 그리고 외화 상점에 물품들 이렇게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거, 수출하는 물품들의 어떤 독점 권리,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쪽의 이권이 이제 완전히 맞춰져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사람이 저 정도 권력을 이렇게 갖게 되면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의무감, 뭐 책무감 이런 것도 또 김여정의 권력욕과 이제 결합이 되면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겠죠. 내 라인을 챙겨야 된다. 그런 그럼요.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김여정 정도 되면 그렇죠. 근데 북한이 아직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김주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기 전에 격가지들을 다 숙청하고 고속도로를 뚫어줄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공식적으로 네.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여돼서 공개하는 순간까지 저 아이가 김주애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매체에서 한 번도 저 친구를 김주애라고 호칭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게 정말 김주애가 맞아? 이건 누구도 답을 못해요. 우리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김주애라고 이제 부르고, 뭐 일각에서는 주혜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국정원도 약간 우리가 믿으면서도 또 또 한편으로 전적이 있어요. 네. 믿지 못하는 게 네. 그 김정은을 한동안 우리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전적이 있어요. 김정은도 제대로 몰랐는데. 몰랐으면 공개된 다음에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네. 안 고치고 또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신을 당한 적이 네. 있는데, 어쨌든 그 단계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김주애 후계는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제 그걸로 가는 걸로 보고 저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나와요. 아들,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아,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제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한동안 이제 뉴욕타임스라든가 세계 유력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 사이에는 3명의 아이가 있다. 그 중에 적어도 1명은 남자. 아들이다. 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아들을 왜 안 하고 딸을 하지? 북한의 이런 봉건적이고 장자계승 이런 거에 이제 얽매여 있는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해외에 숨겨놨다. 옛날 김정은처럼. 최근에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정보 판단에서 네. 새롭게 판단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아들은 없다. 없어요? 네, 아들은 없다. 없었어요. 그럼 딸이에요? 네, 셋 다 세상에. 딸이다. 왜 아들이란 얘기가 나왔냐? 네.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미국 정보기관도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설주가 출산을 해서 북한에 유아용품이 들어가는데 정보당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물품을 파악했는데 남자 신생아 아이가 쓰는 여러 가지 용품이 들어갔어요.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설주가 낳은 게 아들이라고 정보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시인된 첩보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 문제 이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점검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확증 편향의 오류인데, 이설주가 출산했다, 남자의 용품이 들어갔다, 남자를 낳았다. 이거 100% 정보 판단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허술하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현송월도 아이를 낳았고요. 김여정도 왔네요. 이설주하고 네. 동갑이에요. 네. 89년생.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급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이설주가 낳은 아이 이렇게 등식을 만든 거죠. 다시 점검을 해본 결과 아들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소름. 그래서 제가 처음 공개를 합니다.
저 진짜 완전 소름 돋았어요.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러니까요. 정보원장 정도 되면 내밀한 정보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들이 있고 해외 유학을 할지도 모르고 김주애는 그냥 앞에 디코이로 내놓은 그냥 미끼 상품이고 진품은 나중에 짜잔 하면서 얘는 가짜였어요. 얘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고 얘가 나올 거라고 왜 얘기했냐. 했을까? 저도 그거 되게 의심스러워서 네. 그거는 뭐냐. 너희 원장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을 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때는 네. 박지원 원장한테도 김주애 말고 아들이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퇴임하신 이후에 네. 정보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보기관장 지내신 분들 제가 만나서 말씀 들어보지만 네. 나가면 끝이에요. 뭐 나간다고 누가 거기에다가 뭐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저 네. 불쌍한 박지원 원장님이 네. 그때 그냥 보고받은 걸 철석같이 믿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네. 어쨌든 화제는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거는 폐기된 정보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야 그게 뭐가 대단하니 아들이고 딸이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후계 문제라는 걸 판단하는 데서는 네. 나름 또 중요하잖아요. 아니 엄청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특특특 A뿔 정보예요. 정보예요. 그 내용을 네.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후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숨겨진 아들이 있어서 김주애가 뒷방으로 밀려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걸 이제 우리 정보기관 또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알기 때문에 김주애 후계 부분을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시겠지만 2, 3년 전 김주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김주애 후계 수업 받고 있다 하면서 정보 보고하면서 플러스한 게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후계 수업을 같이 받고 있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지난번 마지막 국회 정보위 보고 때는 후계자 김주애라고 얘기를 해서 김주애는 국정원장은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게 저는 그때 사실 국정원 잘한다 하니까 너무 또 앞서 나가는 것 같네 뭐 후계자로까지 이랬는데 나름대로 좀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첩보들을 계속 듣고 정보가 모이다 보니까 네. 이건 진짜 후계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선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당국도. 와 그러면 사실상 4대 세습은 북한은 정해놓은 거고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평양에 피바람이 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렇죠. 왜 그런 그거는 거죠? 이제 김주애를 권력에 앉히기 위한 그게 뭐 멀지 않을 거예요. 13살이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그 정도 내에. 근데 김정은이 너무 젊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그렇게 후계자로서 수행을 하고 다니는 건가요? 옛날에 그 찰스 왕세자처럼?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노동당의 당직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지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역시 핵심은 김여정을 어떻게 할 건가, 네. 포지션을 어떻게 줄 건가 하는 부분이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김정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구일까요? 이설주. 이설주?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 사람 저는 김정은보다도 엄마인 이설주예요. 요즘 이설주 보면은 네. 진짜 짠해집니다. 눈물 나요? 네, 왜냐하면 한동안 뭐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로 정상회담에 막 나오고 얼마 전에 뭐 시진핑 갔을 때도 물론 같이 나왔지만 네. 그거는 정말 멋있게 꾸미고 나온 그 모습이었고 김주애가 등장하는 자리에는요 이설주가 절대 멋을 안 내요. 그리고 센터에 서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대치동 학원 보내는 그 엄마, 수험생 보내는 엄마 모습을 본다니까요. 정말 주애밖에 안 봐요. 봤잖아요. 북한 권력의 내부 작동 원리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이설주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일 수 있는 고용희가 자기 소생들을 후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방 권력의 주인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게 결국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자기 소생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철, 정은, 여정이가 만약에 이복형인 김정남이 권력을 잡았다 이러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이미.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설주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권력을 우리 딸아이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권력을 넘겨받지 못하면 쟤들, 내 새끼들, 저 새끼들이 생명이 부지될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엄마가 자기 자식들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고 보호하고 후계 권력자로서 그걸 갈 수 있게 하려는 그 열망, 김정은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로서 어떤 기계적인 이런 권력 이런 거를 형성을 해나가는 거라면은 이설주의 이거는 모성 본능이에요. 이설주가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딸의 권력 부분에 위해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데 만약에 누가 척 다리라도 이렇게 삐죽 내민다? 네. 그러면 그게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건 신우이 올케사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꼭 두 사람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지만 북한이 공개하는 영상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삐쭉삐쭉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둘이 관계가 좋아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설주 입장에서는 야, 저 고모가 이제는 아니네. 우리 아이의 밥그릇까지도 뺏을 수 있겠네. 이러면 그거는 저는 정말 참혹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김주애 대 김여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상 리설주 대 김여정일 가능성이 그럼요. 높은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이 뭐 일찍 유고 상태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김주애는 아직 어리고 그러면 김여정이 이제 권력을 갖는 이런 구도 물론 그거 가능성 높죠. 그렇지만 이설주라는 변수도 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권력축이 있어요. 네. 안 쓸 리가 없죠. 그 카드를.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란 하메네이나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보면서 제1의 독재자를 제거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레짐 체인지가 안 되는 건 보긴 봤네. 그럼 내가 이 후계 구도를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두면 혹시 모를 유사 상황에 심지어 내가 제거되더라도 우리 백두혈통은 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북한이 미리 사실 권력에 있으면서 후계자를 지명한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자기한테 온전하게 100%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좋은 거지 후계자를 지정하거나 다음번에 누가 된다 이러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거 쏠리니까요.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곽 기자님께서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다음번엔 다른 분이 진행한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지 맞아요. 곽 기자님한테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이거를 먼저 묻고 뭐 아쉬워요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사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북한의 그 후계자론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계, 계승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으면 혁명을 말아먹고 결국은 그 체제가 무너진다. 김정은은 아마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쓸 텐데 과연 김정은의 생각대로 권력이 어떤 이상이 있거나 유고 상태에 있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계속 그 후계 권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저는 또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현종 센터장님이 지금의 김정은이에요. 그럼 앞으로 후계 문제를 좀 어떻게 풀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서 원만하게 왔다는 거, 그럭저럭 왔다는 거는 김씨 3대 세습 그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럭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적인 지금 같은 독재 권력 이거를 계속 세습해가지고 이어온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리스크를 억누르면서 본인들은 럭키할 수 있어도 그거에 많은 업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수건 돌리기처럼 마지막 비운의 운명을 맞아야 되는 권력자가 있을 거다. 그게 4대 세습 뭐 김정은의 딸 주애든 누구든 간에 김정은이 지금 권력에 있으니까 그런 거 못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권력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다 봤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어떤 종말을 맞았고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가 어떻게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한 운명을 맞았고 알리 하메네이가 가족들과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김정은이 역사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좋다고 2,500만 주민들이 그냥 숨죽이고 있고 그 포갑적인 체제에서 억눌려 있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거고, 북한 주민들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뇌되고 뭐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라 그래도 북한에서 왜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민중 봉기가 있었고 농민들의 반란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 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빨리 그 레짐 체인지를 네. 통해서 체제를 변화해서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결국 그걸 못하는 거는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거의 가산제 국가잖아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와 이런 국가 자산이 김씨 집안의 개인 사유화된 자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적당히 자기한테 충성하는 간부들이나 군부에 나눠주면서 순응하게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건데, 저는 그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공고화되면 네. 그때는 뭔가 바뀌게 되나요? 남북 관계가? 그거는 뭐 좀 긴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대남 적대가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를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남 적대 노선이라는 게 일시적인 전술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2023년 12월 이후에 지금 2년 반을 넘게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1, 2년 후에 어떤 변곡점을 갑자기 맞이한다 추가적으로. 이런 거 네. 그런 예감이 별로 안 들잖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왠지 좀 쎄하고 오래 갈 것 같다. 이게 단순히 뭐 남측과의 어떤 대화, 북미 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야, 저 김정은 너 서울 거쳐서 워싱턴 와야 돼. 뭐 이런 징검다리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김정은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특히 자기네들이 뭐 위협이라고 느끼는 어떤 한류 문화가 북한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차단벽을 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분위기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네. 벌써 이게 어느 정도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이게 있다면 우리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합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이종석 원장이잖아요. 북한 전문가고 그 밑에 있는 뭐 천혜성 특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김정은과 만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 소위 말하면 굴착기 들고 이 막힌 데 뚫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잠잠하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거든요. 낯선 곳에 싱가포르나 어디 상하이에 출장은 가지 않는가.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분들이 다 우리가 포착은 못하지만 띄엄띄엄 조금 한가로운 자리에 나온다더라. 네. 그러면 아직은 뭔가 긴박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김주애가 뭐 남북관계의 어떤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도 하셔야겠죠. 오늘 너무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종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